89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사람을 안다는 것.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 출판일 2024년 4월 1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사람과 관계의 가치를 알자. 책 소개. 사람과 관계의 가치를 탐구하는 데이비드 브룩스 세계의 결정판. 필요한 때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미국의 대표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의 사람을 안다는 것이 출간되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두 번째 산 이후로 3년 만에 펴내는 신작이다. 작가로서의 이름을 알린 보보스와 소셜애니멀에서 해학과 풍자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포착하던 브룩스의 글쓰기는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인간성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타인과 연결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 역시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서 정신적 기쁨에 대해 고찰하게 해주는 책이다. 작가가 꾸준히 탐구한 사람과 관계라는 화두가 이 책으로 훌륭하게 완결되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관계로 인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사람을 대할 때 지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브룩스는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는 경험을 통해 조금씩 변한다. 사람을 아주 깊숙이 알아가는 일이 상대방과 나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넓혀가는지에 대한 경험과 연구, 사례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심리학, 철학, 문학, 신경과학을 넘나들며 길어낸 통찰은 한 가지 주제에 깊게 몰두한 저자의 저력을 보여준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그리고 누군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완벽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 언론인.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시카고 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시티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수석 기자로 활동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정신적 성장, 관계성의 회복, 도덕의 재발견. 내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목적을 찾아주는 이야기.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두 번째 상과 인간의 품격, 그리고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꾸준하게 공동체와 인간성의 회복, 연결과 유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온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의 새로운 발견을 담은 책이다. 사람을 만날 때 지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브룩스는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기로 마음먹으면서 누군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껴 보기로 결심한다. 이 책은 브룩스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후 4년간 사람을 아는 일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깊숙이 파고든 결과의 기록이다. 심리학, 문학, 철학, 신경과학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인용과 연구 사례 등이 한 가지 주제를 향해 밀도 있게 펼쳐진다. 어릴 때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드니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지침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을 안다는 것에 따르면 처음 보는 사람끼리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경우는 약 20%밖에 되지 않으며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더라도 35%에 그친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읽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점점 무지해진다. 사실 굳이 수치나 연구를 뒤적이지 않아도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모두가 몸소 느끼고 경험했을 것이다. 살면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있다는 느낀 적이 있는가? 반대로 자신이 타인에게 그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 책은 그동안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혹은 회피해왔던 나의 인간관계 경험과 그 경험을 만들었던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끔 한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브룩스가 책 전체를 관통하여 던지는 이 질문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일에 관해 한층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드물다. 단절의 시대에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왜 사람을 알아야 할까? 첫째는 다분히 실용적 이유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만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인생 과제는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직장인들에게 이직의 사유를 물으면 많은 이들이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들은 상사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즉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
사람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경험 자체가 아주 강렬한 정신적 기쁨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드물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안의 아름다움과 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한다. 누군가의 잠재력을 알아볼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자기 안의 잠재력을 알아본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평온과 안전을 느낀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느낀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느꼈는지 묻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어떤 재능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주던 때를, 극도로 지친 자신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챈 사람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던 때를. 22쪽. 셋째는 국가적 문제의 해결이다. 브룩스는 외로운 개인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사회적 관계적 위기는 본질적으로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기술과 성향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다. 일상의 작은 만남 속에서 서로를 잘 대하지 못하는 행동이 쌓이면서 사회적 붕괴가 초래된 것이다. 정치적 스펙트럼 양극단에 놓인 사람들은 서로를 혐오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청년은 기성세대가 자신을 오해한다고 느끼고, 특권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는 문명의 실패다. 우리는 도덕적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을 재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는 브룩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균열을 복구하려면 작은 문제를 잘 처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우정을 쌓거나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이 필요하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 드러내는 것,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중하게 대화를 끝내는 것,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는 것, 모두가 환대받는다고 느끼는 모임을 만드는 것,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깊이 아는 것 자체가 도덕적 행위다. 사소한 행위의 누적으로 도덕성을 회복하다. 브룩스는 이 책을 통해 도덕성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한다.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은 도덕성이란 추상적인 보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행위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비도덕적 행위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사소한 행위의 누적으로 점차 위대해진다.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반갑게 맞아주는 일, 친구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눈치채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일 등등. 도덕성은 인생의 복잡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이로움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위협을 탐색하는 사람은 위험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따뜻한 기운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답고 뜨거운 측면을 이끌어내지만, 격식만 차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딱딱한 측면밖에 보지 못한다. 정신과 의사 이언 맥길크리스트는 관심은 도덕적 행동이다. 그것은 사물이 지닌 한 측면을 창조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다라고 썼다. 삶의 질은 우리가 세상에 투사하는 관심의 질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철학이 가득한 실용서, 실용이 가득한 철학서를 완성했다. 철학적 성찰과 실용적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하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역작. 브룩스의 전작들과 차별화되는 이 책의 백미는 사람을 아는 것에 관한 방법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있다. 관계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브룩스는 타인과 관계 맺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낸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치적 성향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돕는 것이다. 브룩스의 깊은 통찰과 신중한 접근에서 나온 방법들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숙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바꿔놓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모두 바꿔놓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당신은 분명 인생의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 안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이해해준다는 느낌만 한 만족감은 별로 없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본다고 느낀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느꼈는지 묻는다.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어떤 재능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주던 때를, 극도로 지친 자신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챈 사람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던 때를. 지난 4년 동안 나는 이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러려고 노력했다. 내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다분히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만약 누군가와 결혼할 예정이라면 상대의 외모와 관심사, 직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람이 동경하는 대상을 나도 동경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이력서에 기재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지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지표, 즉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지, 동료들에게 관대한지도 알아야 한다. 훌륭한 직원을 회사에 붙잡아두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한 보고서에 직원이 회사를 떠나 이직하는 이유를 경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경영자 대부분은 연봉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이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는 당사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이직의 사유는 회사 내의 인간관계였다. 그들은 상사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소중한 존재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즉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회사를 떠났다. 1.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결혼을 결정할 때나 직원의 채용 관리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환자를 돌보는 의사, 참석자의 필요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주최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 힘든 일과를 끝낸 뒤에 지친 몸을 끌고 잠자리에 드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역시 필요하다. 주변의 사물과 현상을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닌다면 인생은 한결 여유로워진다. 이와 관련해서 맥킨지 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한다. 수십 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번영을 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술을 탁월한 수준으로 연마하라.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 누군가를 제대로 잘 바라보는 것은 아주 강력한 창의적 행동이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힘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모습으로 바라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자기 안의 아름다움과 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한다. 누군가 바라봐준다는 것은 성장을 이끌어낸다. 관심의 빛이 누군가를 비출 때 비로소 그 사람, 은 꽃을 활짝 피운다. 누군가의 커다란 잠재력을 알아볼 때 그 사람도 비로소 자기 안의 커다란 잠재력을 알아본다.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취약해진 마음을 알아보고 공감해준다면 그가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헤치고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심리학자 다이애나 포샤는 말했다. 회복력의 뿌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리고 애정이 넘치고 상냥하고 침착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자리한다는 느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방식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세 번째 이유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 인간은 비슷한 사람들과 소규모 무리를 지어서 살도록 진화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놀랍도록 다원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간다. 미국과 유럽과 인도, 그 밖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은 이념과 배경이 제각각인 다양한 인종 및 민족으로 구성된 대규모 다문화 민주주의 국가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다원적인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차이를 넘어 신뢰의 전제 조건인 이해를 보여줄 시민이 필요하다. 적어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시민이 나는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당신이 경험한 세상을 당신만큼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조금이나마. 우리의 사회적 기술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다원적인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저널리스트인 나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일인데 자신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예를 들어 흑인은 자신을 일상적으로 괴롭히는 제도적 불평등을 백인이 외면한다고 느끼고, 내륙의 시골 사람은 태평양 연안이나 대서양 연안에 사는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느끼고,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놓인 사람들은 서로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해할 마음을 내지 않고
어딘지 억눌려 우울한 청년은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오해한다고 느끼고 사회 특권층은 자기 집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대신해주는 모든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남편과 아내는 자기를 가장 잘 알아줘야 할 배우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절망한다.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문제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파괴되었기에 발생했다. 이 거대한 균열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작은 문제를 잘 처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이 책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그 상대방이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끔 하는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주제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기술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들이 이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활용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 심리학자는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방어기제를 알아채는 방법을 훈련한다. 배우는 연기하는 인물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배역에 몰입하. 는 연습을 한다. 전기 작가는 인물의 모순을 알면서도 인물의 인생 전체를 조망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찾아낸다. 토크쇼에 숙련된 진행자는 게스트가 마음을 열고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방법을 안다. 이 밖에도 간호사, 목사, 경영자, 사회복지사, 마케터, 기자, 편집자, 인간관계 전문가 등 사람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예상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직업은 많다. 내 목표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단편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층 크고 높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여정을 시작했다. 이 여정을 마치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을 깊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숙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나는 깨달았다. 연기 수업처럼 말이다. 즉 무대에서는 배우는 학교에서 배운 바를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맘속 깊이 내면화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내가 독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취하는 자세를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식을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당신은 분명 인생의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딱딱하기 짝이 없는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드니 현관문 앞에 선 아내가 눈에 들어왔다. 열린 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아내에게 쏟아졌다. 아내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지만 아내의 시선은 우리가 현관 탁자에 둔 항아리 속 하얀 난초에 머물렀다.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상하고 놀라운 깨달음 하나가 물결처럼 찰랑거리며 마음속에 들어왔다. 아내를 잘한다. 나는 아내를 정말로 잘한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도 아니었고 아내의 인생 이야기도 아니었다. 낯선 사람에게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라는 존재의 흐름 전체였다. 즉 더없이 환한 아내의 미소이자 깊은 내면에서 흐르는 아내의 불안이었으며 아내가 드물게 드러내는 격렬함의 섬광이었다. 아내가 가진 정신의 활력이었고 아내의 음악이 가져다주는 가장 고양된 순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속한 단편들을 바라보거나 특정한 기억을 끄집어낸 게 아니다. 내가 바라보거나 느낀 것은 아내 그 자체다. 아내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아내의 실체다. 그것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함께 견디고 기뻐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인식하는 직관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어쩌면 그 마법의 순간에 아내를 아내 바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아내의 내면에서 바라보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면 그 사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포착할 어렴풋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표현할 유일한 단어는 beholding 바라보기이다. 아내는 현관에 있었고 햇살이 아내의 등 뒤에 쏟아졌고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정말 평범한 사람이 존재할까? 누군가를 제대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의식은 이렇게나 특별하고 풍부하게 다가온다.
그 사람이 들려주는 교양곡에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자각하고 어떻게 창조하는지가 모두 담겨 있다. 따뜻하고 친밀하고 심오하던 그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인간적인 연결이 가져다주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심리치료사이자 저술가인 메리 파이퍼도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수많은 뛰어난 작가나 사상가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그들이 하는 경험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기술. 좋은 대화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 서로를 향해서 일련의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대화다. 좋은 대화란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무언가를 탐구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누군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의 핵심을 포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제 기억을 토대로 관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기다린다. 이처럼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예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도록 자극한다. 결과적으로 좋은 대화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끝난다. 모든 사람이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한 번은 공무원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무언가를 주제 삼아 나에게 강의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 연결이 끊어졌다. 나는 그가 곧바로 전화할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5분이 지나고 7분이 지나도 결국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부하 직원은 상사가 통화 중이므로 바꿔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오해가 있나 봅니다. 그는 나와 통화하고 있어요. 우리 통화가 끊어진 지 10분이나 지났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겠죠. 혼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라고요. 어쩌면 나도 평소에 이런 강에 폭탄을 던지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 나는 저널리스트 켈빈 트릴린이 지루한 폭탄이라고 부른 것들이 내 앞에서 마구 터지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이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의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전화를 하면서나 나를 불러내 커피를 마시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 말만 줄기차게 내뱉는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대화 기술도 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 내 대화 기술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도 정말 그럴까? 변명하자면 내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이런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화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들이 쓴 책을 읽었다. 좋은 대화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주의를 100% 기울여 집중해라.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상대방이 그냥 흘려버린다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지나치게 의식해 말을 더듬게 되고 급기야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1분에 120에서 150개 단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의 뇌가 처리하기에 이 정도 데이터는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이 불안한 상태라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온갖 생각들이 들끓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기울이는 관심을 조도를 조절하는 조건기가 아니라 온 오프 스위치라고 생각해라. 100% 집중하지 않을 거면 어설픈 청자로서의 대화는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때 몇몇 전문가들이 슬랜트라고 부르는 방법론을 구사하면 좋다. 가만 앉아서 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문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을 따라가는 것이다. 귀가 아니라 눈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당신의 100% 관심을 상대에게 집중하는 방법이다. 능동적으로 대꾸해라. 열량을 소모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진정한 대화의 달인이라는 오프라 윈프리가 게스트를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라. 상대방이 묘사하는 감정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빛을 반짝인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면 노래에 화음을 넣기라도 하듯다. 오, 예. 같은 추임새를 넣는다.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묘한 화음의 격려다. 이야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그녀는 음악적이며 언어적인 동의를 되풀이한다. 이야기가 슬프거나 진지해지면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지하게 집중하며 상대방이 한층 깊은 성찰을 보여주도록 분위기를 이끈다. 또 나의 친구이자 저술가인 앤디 크라우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크라우치는 독실한 신도라도 된 것처럼 경건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는 한숨을 쉬거나 아멘, 할렐루야를 연발하며 추임새를 넣는다. 그래서 나는 크라우치와 대화 나누기를 무척 좋아한다.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자기를 억제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수동적인 리액션 앞에서는 말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쉽다. 반면에 능동적인 리액션은 발화자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준다. 환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은 어떤 저녁 모임의 주최자가 된 셈이다. 당신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정했다. 당신은 손님을 따뜻하게 맞고 그들이 와주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안내한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저녁 모임에 초대한 손님에게 준비한 선물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친숙한 화제를 꺼내라.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것을 화제로 삼아 대화하기를 좋아할까? 그렇지 않다. 보통은 자기가 봤던 영화나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회심리학자 거스 쿠니 연구진은 대화에는 새로움에 따르는 벌칙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새롭고 낯선 것을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고 사람들은 이런 주제로는 잘 흥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이 애착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상대방이 자기 자녀의 소속팀 티셔츠를 입고 있다면 그 팀에 대해서 물어라. 또 상대방이 멋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어라. 상대방을 관객이 아닌 작가로 만들어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디테일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질문, 그 말을 할 때 상사는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당신은 뭐라고 대꾸했나요? 와 같은 을 하면 화자는 그때 있던 일을 훨씬 생생하게 설명해준다. 좋은 대화자는 상대방에게 특정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물으면서 먼 곳까지 나아간다. 상대방에게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궁금해한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고 싶어 한다. 해고 통보를 듣고 처음 떠올린 생각이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었는지를 묻고 그때 느낀 지배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었는지 굴욕감이었는지 안도감이었는지 묻는다. 좋은 대화자는 과거의 사건을 지금은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다. 돌이켜보면 해고당한 일이 끔찍한 재난의 출발점이었나요? 아니면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새 인생의 출발점이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따금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험들로부터 상대방이 깨우친 교훈을 끌어내고 또 그 덕분에 상대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좋은 대화자가 하는 일이다. 대화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대화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재미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대화가 쉼없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을 할 때도 있다. 케이트 머피는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집필하며 코미디언들이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는 방법을 배우려고 극단 세컨드시티 단원들과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서 머피는 예술감독인 맷 호브드를 만났다. 호브드는 즉흥 연기법을 강의하면서 팔을 곧게 펴고는 물었다.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어깨에서 시작하여 손끝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쯤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끊고 대꾸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팔꿈치 부근을 바라본다. 바로 그 지점에서 듣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논리로 대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기와 듣기는 같은 뇌 영역을 쓰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대꾸를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능력은 줄어든다. 훌륭한 코미디언과 마찬가지로 좋은 대화자는 상대방에게 대꾸하고 나서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경청하고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대꾸할지 몇 박자 쉬며 고민한 다음에야 비로소 손을 들어서 상대의 말을 멈춘다는 뜻이다. 이렇게 몇 박자 쉴 때 주제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주어진다. 머피는 이 책에서 일본인들은 사람들이 대화를 잠시 중단한 다음에 대꾸하는 것을 권한다고 언급한다. 일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대화 도중에 한 논평과 다른 논평 사이에 8초 정도 말이 끊기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8초는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화 단절 시간의 2배나 된다. 해라. 심리학에서 루핑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다. 상대가 방금 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소 어색해 보이는 이 방법을 대화 전문가도 권장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실제보다 훨씬 투명하고 훨씬 똑똑하다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는 못 말리게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말한다고 치자.
그는 상대방이 자기가 한 말의 속뜻을 정확하게 안다고 기대한다. 대화 전문가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엄마한테 정말 화가 났다는 거지? 많이 하는 식으로 물어보라고 제안한다. 루핑을 해보면 말의 속뜻을 얼마나 자주 잘못 해석하는지 알게 된다. 방금 언급한 루핑 뒤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올 수 있다. 아냐, 내가 왜 화가 나? 엄마 때문에 내가 위축된다는 거지. 화가 나는 거랑은 전혀 달라. 루핑을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의 변화를 감지할 것이다. 루핑에는 이야기가 격가지로 뻗어나가려는 산만한 흐름을 다시 핵심으로 가져다 놓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루핑을 가식적인 대꾸라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은 나도 그렇다. 어떤 사람과 20분간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이러저러한 거라는 뜻이 맞죠? 라는 질문을 6번이나 한다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를 분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나는 루핑을 최대한 덜 형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방금 한 말을 살짝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 때문에 화났다는 거지라고 묻고는 잠시 말을 끊고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조산사가 되어라. 좋은 대화는 상호적이다. 대화자 양측이 사용하는 시간도 대략 반반이다. 그러나 좋은 대화 가운데 일부는 필연적으로 한쪽이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곁에서 함께 걱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화자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조산사의 태도를 취한다. 조산사는 자기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이를 무사히 낳도록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산사는 통찰을 가지고 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발전시켜 나가는 통찰을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는 존재다. 조산사는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지만 상대방을 불어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온갖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정직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산사는 상대방이 정직해지도록 유도하고 격려한다. 교육자인 파커 파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70년대에 그는 대학교 총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제안을 수락해야 하는지 망설이던 그는 퀘이커교회 관행에 따라 명료화 위원회라는 모임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당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돕는다. 위원회의 한 사람이 파머에게 대학 총장이 되고 싶은 이유를 물었다. 파머는 기금 모금을 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내몰려 정작 학생들에게 강의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다며 총장이 되었을 때 걱정되는 점들을 열거했다. 그러자 질문자는 다시 물었다. 하기 싫은 이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파머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 제 사진이 실리고 그 밑에 총장이라고 쓰여 있는 거겠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다. 신문에 당신 얼굴을 싣는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파머는 크게 웃으며 마침내 자신이 총장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들어볼 기회를 준 위원회에 감사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듣고서야 비로소 진실을 깨닫는다. 보석 진술로 돌아가라.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어려워진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조정관인 아다르 코헨이 보석 진술이라고 부른 방법이다. 다른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진술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너의 선의를 의심한 적은 없어. 우리 둘 모두 아버지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야. 의견이 갈려서 갈등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이 보석 진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들은 관계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드러나지 않은 차이를 찾아라. 논쟁할 때 상대방이 쟁점을 자신처럼 바라볼 때까지 자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보다 흥미로운 길은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다. 우리가 의견이 갈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표면적인 차이 아래에 놓인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는 무엇일까? 대화하는 두 사람이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치자.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 깊은 곳에서 치안이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한 명은 시골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도시 출신이라서 그럴 수 있다. 의견 차이 아래에 놓여 있는 다른 차원의 차이를 찾는다는 것은 대화의 두 당사자가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된 도덕적 철학적 뿌리를 찾는 것이다. 이럴 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탐구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이야기를 끌어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도 친구의 경험에 대한 탐구심이 올바름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상대의 말에 숟가락을 얹지 마라. 10대 청소년 아들을 둔 사람이 애가 골칫거리라고 당신에게 말한다고 치자. 이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요. 나도 10대 아들 스티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은 이런 대꾸가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관심의 초점을 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은 당신이 말하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훨씬 신경 쓰이는 내 문제를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다.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진득하게 앉아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저널리스트인 모니카 구즈만은 나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라는 책을 썼으며 지금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민간단체 브레이버 에인절스에서 일한다. 구즈만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내가 배운 다음 교훈과 같다. 어떤 것에 대해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그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주 만나지 못하는 매우 드문 경험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경험을 늘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